부동산 폭락론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그 구조적 논리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 정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뭐랄까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주장이 정말 이렇게 단순하기만 하다면 시장은 왜 여전히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풍랑론의 그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논리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폭락론의 진짜 논리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아닌 가구 수의 중요성, 그리고 금리와 부채가 만드는 구조적인 압박, 지방이 보내는 신호까지 차례로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역설과 장기적인 관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폭락론은 그냥 인구가 주니까 집값도 떨어진다, 이런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 정책, 심리까지 전부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인 세계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폭락론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주목하는 그 지표가 아니라 사실은 더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폭락론의 핵심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중요한 건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필요로 하는 그 기본 단위, 바로 가구의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좀 줄더라도 1인 가구처럼 가구가 쪼개져서 늘어나면 단기적인 수요는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폭락론의 진짜 경고는 바로 이 가구 수의 증가세마저 꺾이는 그 순간부터 진짜 하락 압력이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폭락론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가구수 증가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줄고 이게 장기적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변곡점, 즉 진짜 위험 신호는 바로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가구수 자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수요 기반이 약해지는 구조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폭락론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거시경제 환경, 그중에서도 금리와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인들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고 보는지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 문장이 폭락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과거처럼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 시대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만 다시 내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한국은 고령화나 재정 부담 같은 내부 문제 때문에 금리를 마음대로 내리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죠. 셋째, 이렇게 높아진 금리는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할인율을 높여서 자산의 적정 가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특성상 이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이 부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폭락론자들이 진짜 주목하는 건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을 파는 패닉셀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높아진 이자 부담을 더는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되는 스트레스 매물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아주 실질적인 압력이 된다는 분석이죠. 자, 그런데 폭락론자들은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상상 같은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곳이 바로 지방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 유출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그냥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축소판이자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선행 지표로 해석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방 도시들이 보내는 신호는 꽤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새로 지은 집은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가죠. 심지어 전세 가격마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락론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수요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현실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논리가 확실하다면 왜 지금 당장 폭락하지 않는 거죠? 이건 아주 날카롭고 명백한 반론인데요. 흥미롭게도 폭락론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의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1인 가구의 역설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비혼이다, 고령화, 또 이혼 같은 이유로 가구는 점점 더 잘게 쪼개지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체 가구 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폭락론에서는 바로 이 현상이 단기적으로나마 부동산 수요를 덧받치면서 가격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주는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버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락론은 시장을 이렇게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눠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1, 2인 가구의 빠른 증가세가 가격을 방어해줍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 자체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수요가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기 단계에 이르면 총 가구 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구조적인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폭락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교한 시간축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폭락론의 핵심은 단순한 인구 공포가 아니라 가구 수 증가율 둔화에 기반한 장기 수요 약화론이라는 점. 둘째, 고금리 시대와 높은 가계부채가 이 구조를 압박하는 핵심적인 경제 기둥이라는 것. 셋째, 지방시장의 침체는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간주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단기적인 버팀목일 뿐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논리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단기적인 오르내림을 넘어서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결정할 이 거대한 구조적 시계는 과연 하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조적인 관점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줄 겁니다.